자, 지금부터 그러면 논의를 좀 하시죠. 제가 아젠다를 세 가지밖에 드리지 못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 레벨에 있는 분들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걸 이제 회사에 디지털라이징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업의 철학이 들어가서 같이 믹스가 되면 이제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업 몇 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해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걸리는 게 뭐냐면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코어 부분을 먼저 해서 성공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확장을 해갈 거냐 이게 항상 어디를 가나 이게 콘플릭트가 생깁니다. 저는 무엇인가 하나 성공을 시켜서 이걸 확장하자고 하는 주의인데 CEO가 강력할수록 한꺼번에 하기를 원하거든요. 야 그냥 한꺼번에 쭉 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그래서 사실은 LG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간에 제가 잘렸어요. 회사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전부 하길 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코어를 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좀 장기적으로 하길 원하는데 어,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또 안 그런 데도 꽤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있죠. 붉은 여왕 효과. 아무리 뛰어도 경쟁사가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넌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논의를 좀 하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엇인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좋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거는 왼발 오른발과 같은 이야기다. 저는 아주 그 얘기 좀 감동 깊게 들었는데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예전에 삽 대표를 하시던 그 형사장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어떠세요? 요즘 그 비대면 해가면서 회사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효율이 잘 오르나요? 요즘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던데. 근데 그 효율이란 거를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의 무슨 마인드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진행도 있을 테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엔지니어들에 대한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뭐 신사업을 만들거나 한 쪽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짜야 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우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든지 이러면 실제적으로 팩트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 프로그램을 짜거나 뭐 기술 쪽에서는 뭐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비슷하게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그 제가 그 DBR 그때도 주제가 이제 DT는 아니었던 그때 아마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 동아 비즈니스 포럼인가 이제 그런 주제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되게 구루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재택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게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만족도라든지 뭐 재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그 출퇴근 시간의 어떤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뭐 효율적이다. 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족 저는 정확하게 이게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그 직무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실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저도 여쭤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되나 아직 이제 몇 개월 안 했기 때문에 그 뭐 SK 같은 경우도 거점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계속 좀 그 적응 과정이 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판교에 그저께 몇 개 기업을 이렇게 돌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 대표가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그 아빠들이 견디다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택근무를 좀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뭐 놀아주기도 하지만 일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재택근무가 좋긴 했는데 아시죠? 그 거의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하기가 굉장히,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거기에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고요. 뭐 그것이 저기 주제는 아닌데 오늘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공, 혹시 성공 사례 같은 거 뭐 알고 계신 거 계세요? 그 G의 프레딕스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표적인 산업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뭐 3,000개인가 4,000개인가 뭐 되는 기업들이 돼 있는 거고 거기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같이 묶여져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그 사례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산업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전체를 디지털라이징 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디지털라이징 시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 저는 이제 시애틀에 스벅이 본사가 있으니까 그 스타벅스 리저브 1호점에 이렇게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스타벅스는 종합 쇼핑몰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벅 리저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스벅 리저브에 가면 옷 팔고요, 꽃 팔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책도 팔고 그리고 운동복 팔고 하물며 술도 팔고요, 빵도 팔고 이게 하나의 실험적인 소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커피 팝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라이징 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그 우리가 그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잖아요. 네, 사이렌 오더로 여러분 사이렌 오더는 잘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은 이제 사이렌 오더의 선불 카드가 15억 달러가 이제 세이브돼 있다고 하는 거, 그 얘기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은행 3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슐츠라고 하는 CEO가 사실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CDO라고 하는 자리도 주고 CIO, CTO 이렇게 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스타벅스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톱다운 형식의 아래,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망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같이 따라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데 스타벅스의 직원들은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정직원인 거 아시죠? 전부 다 정직원입니다. 뭐 알바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애들은 이 커피를 주면서 손님과 반드시 아이 컨택을 하고 뭐 몇 가지 이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그 자부심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직원들의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스타벅스 웨이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자,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리스크 감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리스크 감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디지털라이징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온라인의 특성상 바로 리스폰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화 시켜서 다시 이것을 피드백해 가지고 새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디지털라이징을 하고 다시 이것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그것을 바로바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 감소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빠른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소프트웨어의 그 무형자산의 수익을 최대화한답니다. 알고리즘,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무형자산 활용의 수익을, 그래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90%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기업의 우리나라인가 전체인가는 모르겠지만 80%가 망한다며요. 그 프로젝트 실패한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CEO의 C레벨의 의지가 떨어지거나 효율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컨센서스를 같이 이루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실패의 요소가 돼서 70~80%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의 모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통시장 모델,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모델,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독 모델 있고, 마지막에 이제 공유 플랫폼 모델. 이거 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혹시 뭐 다른 모델은 없을까요? 커머스 모델, 온라인 리테일 모델, 소셜, 공유, 오토나 오포 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게 공유 플랫폼에 들어가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공유 플랫폼에 그러면 오토나 오포가 들어갈 것 같고, 혹시 이 공유 모델 안에 오토, 오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는 아시죠?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라고, 온라인 포 오프라인 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의 포스타샵 같은 경우, 포스타샵은 뭐냐면 온라인에서 별점 4개 이상만 따로 물건을 뽑아서 오프라인에 가게에서 전시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물건들만 뽑아가지고 쇼핑을 만들었던 게 이제 포스타샵인데요. 포스타샵인데 인기 있는 제품들만 그냥 했는데, 여러분 그 아마존 북스나 아마존 포스타샵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약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별점이 나오거나 온라인에서 평가가 나온 게 그대로 오프라인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이긴 한데 온라인에서 변화가 되는 거를 바로 오프라인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헷갈립니다.
별점도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한 줄 평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일반 그냥 상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 175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윤을 내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윤을 내는 마지막 과정. 이거 반드시 이윤을 내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기술 시스템, 고객 경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시스템, 생기 기반 시스템에 독립적이고 서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긴 하죠.